시간에는 고대 국가의 성장을 볼 텐데요. 삼국시대는 사실은 이게 삼국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과의 이 관계까지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를 살펴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세기, 4세기, 5세기 이렇게 세기별로 전체를 이제 그 살펴보는 방법과 국가별로 이제 그 흐름을 살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국가별로 이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이라서 이 기록은 믿을 수가 없고요. 훨씬 더 일찍 고구려 사회가 성립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 부여에서 남아있던 주몽 또는 주몽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졸본 지역에 내려오게 되고 이 졸본에 있었던 토착 세력 대표적으로 소선호죠. 소선호 세력과 결합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고구려 사회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그 처음 도읍을 정했던 것이 이제 졸본의 오녀산성인데요. 이 지역은 산성이다 보니까 협수하죠. 그래서 이제 이대왕인 유리왕 때 가면 평지로 내려오게 되고 그 평지 도읍이 바로 국내성이 됩니다. 그래서 427년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400년 이상을 이 국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 성장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그 2세기 태조왕 때 가면 이제 동목조를 정복을 하고 요동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세기에 가면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진대법은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빈민을 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수확기에 다시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진대법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혹시나 이 그 춘궁기에 곡식을 구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결국은 노비로 전락을 해서 귀족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귀족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킴으로 해서 노비에게로 복속되는 농민의 숫자를 줄여주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민을 통해서 그 왕권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세기에 가면 이제 동천왕 때 이제 서안평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위나라의 광부검의 공격을 당해서 고구려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러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서안평을 공격했냐라고 보면 사실은 서안평은 이제 이 밑에 있었던 낙랑이나 대방, 그러니까 한군현이 중국 본토와 연결할 수 있는 그 요충지였습니다. 길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고구려는 이 서안평을 점령을 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군현을 축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3세기 동천왕 때는 실패를 하지만 결국 4세기 미천왕 때 이 서안평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결국은 낙랑과 대방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낙랑과 대방이 사라졌는데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 밑에서 성장을 하고 있던 백제랑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고구려가 국경을 맞닿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성장하고 있던 백제가 이제 평양으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평양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소수림 왕은 대외 팽창을 잠시 중단을 하고 안으로 이렇게 체제 정비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유교 교육을 하는 태학을 설립한다든지, 그다음에 법령과 제도들을 만들기 위한 율령을 반포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정치 이념이 될 만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일단 내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5세기,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개토왕은 즉위하자마자 한강 지역을, 그러니까 백제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국 원왕의 복수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강 지역을 공격을 해서 백제를 한번 위협을 주고요. 자, 그러고 있던 사이에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를 신라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서 광개토 왕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왕이 군사를 내려보내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무찔러주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가야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요동과 서북 지역, 만주 지역 모든 일대들을 광개토 왕이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광개토 왕의 이름이 이제 광개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그 영토 확장을 뒤를 이어서 장수왕은 이제 중국의 북조와 남조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는데 북조 남조와 고루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인 정세를 안정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갈등 관계를 없애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한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한강유역을 다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이제 그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충주 고구려비고요.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는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광개도 왕릉비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이즈는 한참 작지만 그래서 그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고구려가 이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세기에 가면 이 장수왕을 이어서 문장왕이 등장을 하는데 문장왕이 이제 부여를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잠시 영유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광이 꼭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6세기 접어들자마자 결국은 이제 고구려 귀족들 간에 정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빼앗긴 한강유역을 다시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온달 장군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온달 장군이 한강유역을 다시 되찾기해서 내려가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 아단성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뭐 다 아신 얘기겠지만 그 온달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평강공주가 내려가서 이제 갑시다,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제서야 온달의 시신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죠. 자, 이 아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의 아차산성을 아단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단양에 가면 온달산성이라고, 아예 산성 이름이 온달산성입니다. 있는데 이 온달산성을 이제 이 아단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게 더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세기 이후에 고구려 사회는 귀족들 간의 분쟁이 더 많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럼 백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 기록에 보면 기원전 18년에 뭐 건국을 했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그 백제를 건국하는 비류와 원조가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비류는 인천으로, 그 다음에 원조는 한강으로 이렇게 각각 차지를 했다가 인천에 가 있던 비류가 다시 세력을 거느리고 와서 원조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 지역에 백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례성의 도읍을 삼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위례성이 어딜까?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풍납토성의 발굴을 통해서 이제 그 백제의 첫 수도였던 위례성은 풍납토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강변에 보면 이 석촌동에 돌무지 무덤이 보이는데요. 이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한강 지역에 보이느냐라고 하면 결국 비루나 온조라고 하는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백제의 건국자들이 고구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초기에 그들의 이제 고구려 문화인 돌무지 무덤이 이 한강에서 발견이 된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물로 이 돌무지 무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제는요, 그래서 이제 이 한강역에서 이제 강씨에 가장 힘이 셌던 게 목지국이었는데, 목지국을 이제 점령함으로 인해서 고이왕 때 3세기 고이왕 때 이 목지국을 제압하면서 한강유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의 마한 지역들을 복속해 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위에 있었던 한군영과의 세력 대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이왕은 이제 이 한강유역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삼국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관등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 율령을 반파든지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제가 이렇게 체제 정비가 빨랐던 이유는 아마 중국과의 교류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그 중국 문화를 빨리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4세기 근초고왕 때가 되면 이제 백제의 영토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근초고왕은 이제 나머지 남아있던 마한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면서 남해안 끝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진, 중국의 동진과 외와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와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칠지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평양성, 위로는 이제 평양성,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도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초고왕 때는 가장 넓은 영토를 백제가 영유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측 기록에 보면 백제가 이 시기에 요서를 정복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당시 여러 상황을 보게 되면 요서를 정복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뭐 경제적 교류나 이런 측면에서 요서로 진출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던 백제가요, 5세기 되면 이제 결국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에 의해서 많이 밀리게 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신라와 손을 잡아서 이 나제 동맹이 이제 강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구려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중국의 부기에게 계로왕이 국서를 보냅니다. 고구려 좀 쳐주세요. 공격해주세요. 뭐 또는 백제 공격하지 못하게 말려주세요. 이렇게 국서를 보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고구려가 북이랑 가장 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광개토왕 때나 장수왕 때는 중국의 이런 나라들도 고구려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고구려가 강성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국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아예 한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고 이때 이제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성이 함락이 됐으니 수도가 함락이 돼서 다시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으로 천도는 이제 비상시에 일어났던 일인 거고요. 자, 웅진의 자리를 잡은 이제 무령왕은 이제 중국 남조 중에서도 이 양나라와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선진문물을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사회를 안정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흥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나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 양지공도, 거기에 이제 백제 사신하고 백제에 대한 기록이 쭉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은 양나라의 양식을 받아서 벽돌로 지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이제 중흥을 발판으로 해서 성왕 때, 6세기 성왕 때 가면 성왕은 그 웅진이, 즉 공주 지역이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다시 안정적인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해서 바꾸면서 이제 쇄신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무령왕이 했던 것처럼 남조나 일본과 긴밀한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신라랑 손을 잡고 이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한강유역을 차지를 했지만 결국 신라로부터 기습을 당해서 한강 하류를 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옥천이란 지역, 여기 관산성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의 중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6세기 이후에 7세기 접어들면 이제 백제가 신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대립 관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